모두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고등학생이 단 한 번의 여행으로 학교 전체의 시각을 뒤바꿔 놓았는데요. 모두가 아시아라면 당연히 일본이라고 믿었고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받던 나라,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함께하던 일본인 학생들마저 한 사람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의 집단 각성. 그리고 지금 세계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대단한 거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룩 제임스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온 17살 고등학생이죠. 제 이야기는 우리 학교의 작은 공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국제 문화 프로그램 선발 공고였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그날 복도에 걸린 포스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본 쪽은 화려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분홍빛 벚꽃, 고풍스러운 신사사진으로 가득했어요. 반면 한국은 단색의 고궁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대비를 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희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일본을 선택할 거라고 말했어요. 특히 제 절친한 친구 에이미 후쿠야마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죠. 브룩 당연히 일본이지. 내가 실제로 2년 동안 살아봐서 알아. 기술, 문화, 음식 모든 면에서 완벽해. 에이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인 에이미는 늘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일본에서 2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녀의 말은 더욱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식당에서 우리와 함께 앉은 일본 교환학생 준 다케시와 미사, 오카다도 자국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일본 이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 놀랄 거야. 우리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이 가득해. 주는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에 대해선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이 없을까? 왜 교과서에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적게 다뤄질까? 사실 저는 논리적인 선택을 중요시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역사 토론 대회에서도 항상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직감이 들었어요. 모두가 선택하는 길.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길이 정말 정답일까?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원서를 작성하며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일본.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지의 나라 한국, 일본을 선택하면 아마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교과서 한 페이지에 요약되지 않는 진짜 모습은 어떨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에이미의 확신에 찬 목소리, 준과 미사의 자랑스러운 설명. 화려한 포스터 모든 징후는 일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선발 결과가 발표된 날 예상대로 대부분의 친구들은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30명 중 27명이 일본행을 택했고 한국을 선택한 학생은 저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죠. 그날 저녁 에이미는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제 선택을 질타했어요. 브룩, 넌 항상 논리적인 애였잖아. 지금 네가 한 선택은 전혀 말이 안 돼. 일본은 이미 증명된 나라야. 기술력, 관광, 인프라, 안전성 모든 면에서. 에이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제가 중요한 시험에서 일부러 틀린 답을 고른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도 잠시 흔들렸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인 결정을 한 건 아닐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죠. 그 논리가 정말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모두가 가는 길이 항상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때로는 덜 알려진 길에 더 큰 발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제 말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에이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다른 친구들의 눈빛에선 어딘가 호기심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오히려 용기가 생겼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날. 저는 처음으로 함께 한국에 가게 될 두 친구를 만났어요. 놀랍게도 둘 다 저처럼 호기심 많은 성격의 학생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소년, 다른 한 명은 요리를 공부하는 여학생이었죠.
우리 셋은 금방 의기투합했어요. 그날 오리엔테이션장에는 일본 교류 학교에서 온 준과 미사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선택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어요. 특히 준은 계속해서 일본의 장점을 늘어놓았죠. 일본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야. 특히 신칸센은 정확히 초 단위로 도착하거든. 그리고 우리 음식 문화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어. 미사도 가세했습니다. 도쿄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해. 한국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한국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들의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더 좋은 선택지를 놔두고 왜 한국을 골랐니라고 묻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게 모두 사실일까? 한국은 정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일까? 출국 전날 밤 짐을 싸면서 이상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에이미의 실망한 얼굴, 준과 미사의 자신만만한 태도, 그리고 학교 친구들의 의아한 시선들.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죠. 미지의 나라를 향한 첫 발걸음. 이 여행이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자.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 저와 제 친구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에 눈이 반쯤 감긴 상태였지만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와, 여기 정말 공항마다 쇼핑몰 같은데. 함께 온 친구 중 한 명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죠. 천장은 높게 솟아있고 깨끗한 유리와 밝은 조명.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뉴욕 JFK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로봇이었어요. 실제로 움직이며 안내하는 로봇들이 공항 곳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로봇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로봇의 안내로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수화물이 빠르게 나왔고 세관 절차도 간단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모든 과정이 스무스하게 진행됐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 화장실에 들렀는데 이것조차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한 건 기본이고 모든 칸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이었죠. 세면대 옆에는 핸드폰 소독기까지 있었습니다. 위생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에이미가 항상 자랑하던 일본의 신칸센이 떠올랐어요. 어떨까? 한국의 열차는 어떨까? 호기심에 가득 찬 채로 탑승했죠. 열차 안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벽에 부착된 디지털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시간으로 열차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각 객차의 혼잡도까지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봐, 실시간으로 다음 역에서 어느 칸이 덜 붐비는지 알려주네.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더불어 열차 내부 전체의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졌습니다. 호기심에 속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이게 말이 돼? 이 와이파이 속도 뉴욕 우리 집보다 빠른데. 함께 온 친구들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막 도착했을 뿐인데 이미 많은 선입견이 깨지고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을 위해 나갔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특히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부룩. 이 나라 정말 안전한 것 같아. 여자들이 밤에도 혼자 다니잖아.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득 에이미의 말이 떠올랐어요. 일본이 안전성에서 최고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의 밤거리는 그 어떤 도시보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스마트폰을 바라봤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받은 무료 와이파이 에그 덕분에 도시 전체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5G 속도는 뉴욕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잠들기 전 여행 일기에 첫날의 감상을 적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내 예상과 달랐다.
이곳은 단순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어쩌면 미래로 가는 창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일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사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또 하나의 아시아 고궁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전 입구에 도착한 순간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요. 그럼 먼저 한복 체험을 해볼래? 한복 입고 궁 안에 들어가면 입장료가 무료래. 프로그램 가이드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볼 기회라니 즉시 동의했죠. 근처 한복 대여점으로 이동했어요. 가게 안에는 형형색색의 한복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자수에 입이 벌어졌어요. 직원의 도움으로 하늘색 치마와 연분 홍색 저고리를 골랐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각자 다른 색상의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우리 정말 시간 여행자 같아.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터에 웅장하게 서 있는 건물들. 그 사이로 펼쳐진 정원과 연못,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긴 치마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죠. 흥미로웠던 건 이 오래된 궁궐 안에서 최첨단 기술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가이드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AR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폰 카메라로 건물을 비추자 화면 속에서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와, 대박이다. 이게 진짜 AR이야? 건물 안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 우리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R을 통해 500년 전 경복궁의 모습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왕이 신하들과 조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에이미도 떠올랐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가이드는 각 건물의 역사와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건축물의 철학적 의미였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이 건물들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담은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궁궐 건축은 풍수지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북쪽에 산을 두고 남쪽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배산임수 원칙을 따르죠.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 철학이 반영된 거예요. 가이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과 지혜가 느껴졌어요. 이런 문화적 심층성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중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메뉴는 한정식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그릇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각양각색의 반찬들 색깔도 모양도 다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약식동원이에요. 음식이 고대하게 된다는 철학이죠. 제절과 개인의 체질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을 맛봤습니다. 화려한 비주얼뿐만 아니라 맛도 놀라웠어요. 특히 발효 음식인 김치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그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식사 후 우리는 궁중 요리 시연을 관람했어요. 요리사들의 손놀림이 마치 예술가의 붓질 같았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영양, 미학 철학이 모두 담긴 문화적 활동으로서의 요리를 보는 듯 했어요. 경복궁을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화하고 있었어요. AR 기술로 역사를 되살리고 전통 음식의 철학을 현대인의 식탁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부룩 어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지? 친구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이건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공존. 아니, 융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본이 유명한 이유를 알겠지만 한국이 알려지지 않은 건 정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이 문화의 깊이를 진정으로 체험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프로그램 셋째 날 우리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쇼핑 중심지라고 했어요. 거리는 활기찼고 화려한 간판과 음악이 넘쳐났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매장과 노점상 그리고 길거리 음식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마치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았지만 더 깨끗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화장품과 패션 아이템들을 구경하고 길거리 음식도 맛봤습니다. 특히 붕어빵과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 한 매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였어요.
가방을 뒤져봤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용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행 중에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건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때 저희 옆에 있던 한국 여고생이 다가왔어요. 제 당황한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 학생은 자신을 지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지원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함께 찾아봐요. 먼저 지난 20분 동안 다녔던 곳들을 생각해 볼까요? 지원의 침착한 태도에 안심이 됐어요. 함께 제가 방문했던 가게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원은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거리에는 CCTV가 많아요. 경찰서에 가봐요.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미국에선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경찰서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근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찰관들은 매우 친절했고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지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즉시 CCTV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약 15분 후 그들은 제가 지갑을 떨어뜨린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카페 앞에서 지갑이 떨어졌네요. 걱정 마세요. 우리 지역 분실물센터로 연락해 볼게요. 경찰관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원은 제 옆에서 계속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약 2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제 지갑을 발견해 분실물센터에 맡겼다는 소식이었어요. 분실물센터로 향하는 길. 지원은 저에게 한국의 분실물 처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어서 어디서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분실물은 최우선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것에 자부심을 가져요. 특히 외국인 분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라거든요. 지원의 말에 감동했어요. 분실물 센터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제 지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금, 카드, 신분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전체 과정은 단 40분 만에 모두 해결됐어요.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지원은 저희에게 제안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와서 저녁 드실래요? 우리 엄마가 한국 가정식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놀랐지만 지원의 친절함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초대를 수락했어요. 지원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안에는 전통적인 요소도 많았어요. 지원의 가족은 정말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비록 영어를 못하셨지만 손짓과 미소로 계속 우리를 배려해 주셨어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반찬들. 구수한 된장찌개, 갓 지은 밥까지. 이건 우리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예요. 3년이나 숙성된 거라 맛이 깊어요. 지원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을 맛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맛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의 문화교육 생활 방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원의 할머니는 음식을 계속 제 그릇에 담아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할머니가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음식 좋아하는 거 보시면 정말 기뻐하세요. 지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감동이었어요. 식사 후 할머니는 저희에게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전통차였는데 향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지원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건이 오히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요. 관광지에서 느낄 수 없는 실제 한국인의 가정과 일상,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했으니까요. 진짜 문화는 이런 데 있는 거구나. 여행 일기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관광 명소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일상 속에 진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지원과 그 가족을 통해 한국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어떤 여행 책자에도 나오지 않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잠들기 전 에이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어떤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도 짧게 적었습니다. 에이미의 답장은 의외로 짧았어요.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어. 일본은 정말 환상적이야. 그뿐이었죠. 하지만 그 메시지에서 왠지 모를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감동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에이미였어요. 브룩, 너의 한국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 더 들려줄 수 있어? 간밤에 제가 보낸 메시지가 에이미의 호기심을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기꺼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 유람선을 타고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기로 했습니다. 유람선에 오르자 눈앞에 펼쳐진 장관의 입이 벌어졌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브룩, 진짜 아름답다. 사진으로는 이런 걸 담을 수 없을 것 같아.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가 천천히 강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다양한 모습의 다리들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특히 반포대교에서 펼쳐지는 달빛 무지개 분수쇼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진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이건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다리 분수래. 가이드의 설명에 더욱 놀라웠어요. 배 위에서 한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 도로와 공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이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유람선을 내린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상통화 요청이 왔는데 발신자는 놀랍게도 에이미였습니다. 브룩, 지금 어디야? 주변 풍경 좀 보여줘. 에이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호기심과 들뜬 감정이 묻어났어요. 핸드폰 카메라를 돌려 한강의 야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와, 이게 정말 한국이야.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 우리가 있는 도쿄도 물론 아름답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야. 에이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항상 일본이 최고라고 자신했던 친구가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으니까요. 에이미는 자신이 일본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멋진 경험들이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고 관광객으로서만 접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오고 길은 깨끗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부족한 것 같아. 에이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바로 제가 한국에서 느끼고 있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완벽함 너머에 있는 진정성과 열정 같은 건 말이죠. 다음 날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전통 가옥 마을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한옥들 사이사이에 작은 카페, 공방, 갤러리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준과 미사를 마주쳤습니다. 일본 학생들도 한국 탐방 일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의 표정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브룩, 정말 우연이네. 우리도 한국의 전통 마을이 궁금해서 왔어. 준이 말했습니다. 미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연신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함께 한옥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과 미사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왔어.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더라고. 준의 고백에 미사도 동의했습니다. 일본은 모든 것이 정돈돼 있고 예측 가능해.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더 자유롭고 역동적인 느낌이야. 마치 계속 움직이고 발전하는 생명체 같달까? 미사의 표현이 정확했어요. 한국은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찜질방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이내 한국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즐기게 되었어요. 따뜻한 방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며 이상하게도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본에는 물론 온천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은 없어. 여기서는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미사의 관찰력이 예리했어요. 찜질방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은 효율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준의 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잃어가고 있는 인간적인 연결과 여유가 이곳에는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에이미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촌에서의 경험과 찜질방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어요. 에이미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네가 한국을 선택한 것에 실망했지만 지금은 네가 부럽다. 내가 경험하는 일본은 멋지지만 어딘가 관광객으로만 머무는 느낌이야. 너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에이미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느꼈던 호기심과 궁금증.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발견의 기쁨을 에이미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 6째 날 우리는 삼성 디지털 시티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의 본거지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가 컸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거대한 캠퍼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투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삼성혁신박물관이었습니다. 전자기술의 역사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어떻게 전자산업에서 세계적인 강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섹션이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한국은 농업 중심 국가였어요.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죠. 가이드의 설명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발전이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역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로봇 연구실에 들어서자 준과 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실제로 움직이며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의료용 로봇이 정밀한 수술을 시연하는 모습에 준은 완전히 매료된 듯 했습니다. 일본도 로봇 기술이 발달해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우리는 주로 산업용 로봇에 집중하는데 여기서는 의료, 가정, 교육 등 모든 분야에 로봇을 적용하고 있어. 준의 말에 미사도 깊이 공감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기술 강국으로 알려진 일본 학생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밀한 로봇 팔들이 미세한 부품들을 조립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한국은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을 실용화하고 대중화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죠. 가이드의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혁신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기술 발전이라는 의미였어요. 삼성 디지털 시티를 나온 후 우리는 코엑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쇼핑몰 한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공공 도서관이었어요. 높이 13m에 달하는 책장들이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 봐, 상업공간 한가운데 공공 도서관을 만들었어. 소비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라니. 정말 독특한 발상이야. 미사의 말이 정확했어요.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럭셔리 브랜드 매장 대신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백을 든 채로 책을 읽기도 하고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존이 아니야. 융합이지. 제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계속 느껴온 것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기술과 인간성. 비즈니스와 문화가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 향했습니다. 미래적인 형태의 건물은 밤이 되자 더욱 환상적인 모습으로 변했어요. 건물 외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가 되어 다양한 영상과 예술 작품을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어요. 전통적인 동대문 시장 부지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중심 건물을 세운 거죠.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이에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욱 놀라웠어요. 디자인 전시회, 패션쇼, 미디어, 아트 설치, 청년 창업자들의 팝업 스토어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되어 있었어요. 브룩, 이제 알겠어. 네가 말한 융합이 무슨 의미인지. 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표정이 있었어요. 일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해. 교토에 가면 전통 사찰과 현대 빌딩이 나란히 있지. 하지만 각자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반면 한국은 다르더라. 전통이 현대에 녹아들고 현대가 전통에 스며들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어. 준의 말은 정확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사도 자신의 생각을 더했어요. 일본은 과거를 보존하는 데 집중해. 우리는 전통을 박물관에 고이 모셔두는 편이야. 하지만 한국은 전통을 진화시키고 있어.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키면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머무는 박물관, 한국은 살아있는 생명체. 그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 말을 여행 일기에 적어 넣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에이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본 놀라운 기술들. 코엑스 도서관의 독특한 공간 활용. DDP에서 느낀 융합의 철학까지. 에이미의 답장은 더욱 열정적이었어요. 브룩,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나 봐.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니. 프로그램이 끝나면 꼭 한번 가봐야겠어. 이제 에이미의 마음에도 변화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제가 처음 느꼈던 그 깨달음을 이제 에이미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끝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제 눈에 비치는 JFK 공항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과 비교하며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지저분하고 더 시끄럽고 더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역문화 충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친구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거죠.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첫날 국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발표회가 있었어요. 일본 팀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슬라이드와 전문적인 영상으로 준비한 발표였어요. 그들은 일본의 전통 문화, 음식, 기술, 관광지 등을 차례대로 소개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발표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교과서적이고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에 나올 법한 정보들을 나열하는 듯했어요. 드디어 우리 한국팀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자원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발표해도 될까요?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열었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슬라이드를 덮고 그냥 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정보가 많은 쪽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 첫 마디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이미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일본에 비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미디어에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적게 다뤄졌죠. 그래서 일본이 더 중요한 나라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정보의 양이 그 나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 한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았고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융합을 경험했고 무엇보다 진정한 인간적 교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인천공항에서의 첫인상, 경복궁에서 본 AR 기술, 명동에서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온 이야기, 지원의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삼성 디지털 시티와 DDP에서 느낀 감동까지 모든 것을 제 감정과 함께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진짜 사람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경험을 선물해준 곳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교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에이미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팀 학생들도 기립박수를 보내줬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에이미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브룩, 내 말이 맞아. 난 일본에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지만 어딘가 관광객으로만 머물렀던 것 같아. 다음에는 꼭 한국에 가볼게. 그리고 나도 너처럼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고 싶어. 준과 미사도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내 이야기에 정말 공감해.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었어. 좋은 의미로. 다음엔 가족과 함께 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어. 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 우리가 너무 형식과 완벽함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더 살아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날 오후 저는 선생님께 찾아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일 문화교류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요. 두 문화의 좋은 점을 함께 배우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동아리의 에이미는 부회장. 그리고 여름방학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준과 미사는 특별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 한국과 일본의 문화, 역사, 음식, 기술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어요. 그리고 학기 말에는 학교 축제에서 한일 문화 부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용기 내어 한 선택에서 시작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저만의 길을 선택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각까지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준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아마 저처럼 기대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의 세계를 더 넓게 더 다채롭게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